자, 오늘 오후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소통위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오후 2시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표결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일단 결과에 대한 전망이 좀 앞서서 시간적 의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얘기했던 게 17시였잖아요. 네. 근데 굳이 16시로 우원식 의장의 직권으로 앞당겨진 거거든요. 네. 1시간의 의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뭐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민심에 부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나름대로 이제 지도부에서는 이 1시간의 차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밖에서 시민들의 어떤 집회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이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시간이 뭐 당겨지든 늦춰지든 결국 오늘 투표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거라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이번 탄핵안 과정에서 우 의장이 뭐 존재감을 좀 톡톡히 한다는 분석들이 좀 있던데 뭔가 좀 주도한다는 모습 보이는 걸까요?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일단 12월 3일 밤 그 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 해제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과 의회주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뭐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사실 원래 의사일정은 교섭단체들과 협의해서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당인 국민의힘과도 좀 충분한 협의와 수기의 절차를 더 거쳤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4시가 되면 대통령의 운명을 가리게 될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어제 국회 입구에서 뭐 1인 시위를 한 뭐 김상우 의원을 비롯해서 여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지난주 첫 번째 탄핵 안 때와는 좀 크게 달라졌다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7명의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그렇죠. 찬성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지금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단체로 불참을 했는데 예. 그런 분위기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을 했던 김태우 의원이 30표 이상을 득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 점을 보면은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7명이나 공개적으로 찬성했다고 하면 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비공개적으로는 이미 찬성하려는 의사결정을 마음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더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내대표로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달라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표결 이후가 중요하다. 이런 워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탄핵에 반대하는 당론은 공식적으로 유지를 하더라도 그 당론의 사실상의 구속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아까 이제 그 강 부위원장께서도 오늘 가결에 대한 그 확신을 좀 하시는 말을 하셨는데 여당 내 이런 분위기 변화는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가 찬성으로 마음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가 최소한 뭐 2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통과됐을 때 여당 측에서 22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예. 최소한의 그 정도의 규모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조금 놀랐던 것은 최근에 국민의힘 의원에게 본인의 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아빠 탄핵에 찬성해요. 이제 마지막이야. 이렇게 찬성을 유도하고 권고하는 게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담화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에 대해서 우리 당에게 맡긴다라고 하셨는데 또 엊그제 담화문에서는 자진 사퇴는 없다. 그리고 나는 탄핵을 끝까지 가서 탄핵 심사에서 유무죄를 가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이제 친윤계에서도 탄핵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시키라고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밖에 나가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탄핵을 원하고 있다. 하루빨리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민심을 잘 경청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핵 소추안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이번 2차 탄핵안의 내용을 좀 보면 지난번 1차 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뭐 등으로 여러 내용 담았던 것과는 달리 오롯이 이제 비상계엄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데 계엄 사태만으로도 뭐 충분히 인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계엄 선포라고 하는 반헌법적이고 위법하고 비이성적인 예.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그동안에 야당에서 정치 공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해왔지만 그런 것들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 정책에 관해서는 애초에 탄핵 사유로 논할 수 없다는 것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그 탄핵소추 심판에서의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탄핵소추 사유들은 사실은 애초에 적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정치 공세적인 차원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당도 그런 점을 이제는 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탄핵소추 사유들을 대거 제외를 했고 그렇다면은 이 12월 3일 계엄선포 사건에 관해서는 헌법과 의회주의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헌법 대 반헌법, 예를 들면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여야나 진영의 문제로 치환하는 순간 우리 사회의 갈등이 더 격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탄핵소추안에 어떤 그런 그 의도가 담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1차 때와 달라진 2차의 내용, 뭐 계엄 사태의 그 중대성을 좀 보여주는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판단하기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고 반면에 내란죄와 관련된 구성 요건은 충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있기 전에는 이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사실 그 국무회의 전에도 이 담화문과 포고문 같은 경우는 이 국방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이게 비상계엄에 대한 요건이 충족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엄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국방부 관리기획관이 예. 담화문과 포고문을 작성을 해서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거고 대통령께 보고가 되는데 이런 절차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엄이 발동된 다음에도 어쨌든 우리 헌법과 형법에 정해져 있듯이 대한민국의 헌법 기관의 권능을 마비시켰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민들이 보았지만 군인들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에 가가지고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폰을 뺏고 행동을 제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치인과 언론인을 체포하려고 했던 시도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일련에 벌어진 이 간단한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란죄가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걷어내는 것이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표결 관련 당론이 정해질 텐데, 자, 당론으로 부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찬성에 투표하겠다고 알려진 여당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명이 나온 상황인데 오늘 뭐 의총에서 좀 이제 그 또 다른 기류가 좀 생겨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인 당론은 탄핵 반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 당원상 당론을 변경하려면은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이니까 72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당론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원상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도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72명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권성동 예. 원내대표가 이틀 전에 원내대표에 당선될 때 오히려 72표를 얻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했기 때문에 한 명만 더 무기명으로 찬성표를 던지면은 탄핵 소추가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 네. 당론의 현실적 구속력은 낮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고 세 번째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표결에 대거 불참했을 때 사실 국민적 비판이 많았던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결에 단체로 불참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그 당론을 정한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서로를 설득하지 못했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지적으로 시각적으로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당내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상대당에서 보실 때 워낙 뭐 지금 하루가 다르게 여당 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어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나온 이후로도 또 여러 뭐 다툼이 있고 또 언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의총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귀결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많은 친윤 의원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보수 정당에서 2번이나 연속으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는 것은 보수 정치의 괴멸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대신에 자진 사퇴를 유도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사실상 역사의 흔적이 남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자진 사퇴는 또 시간이 흐르게 되면 또 당시의 정치 상황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탄핵의 여지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친윤 의원들, 권성동 의원과 같은 분들은 사실 자진 사퇴보다는 탄핵을 계속 주장을 해 왔죠. 그런데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이기적인 거다. 아직도 이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도 국민의힘의 미래의 정치를 생각하는 건 상당히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대통령과 확실하게 결별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탄핵에 찬성을 한 다음에 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과거 사례에서 봤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었지만 5년 만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깨끗이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만약 오늘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순서대로라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될 텐데 그런데 한 총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어떤 뭐 내란 혐의의 동조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반대했다고 하고 맞아요. 그런데 그 반대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공통적으로 그 반대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윤석열 대통령은 나의 판단하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되물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엄에 반대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어떤 뭐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뭐 수사 대상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식의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이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만약에 오늘 오후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다면 예. 그 다음부터는 국정의 안정 그리고 나라의 혼란 방지, 그렇죠. 민생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야당도 그 국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그런 부분에도 시선이 미쳐야 되고 당연히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흔들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한 총리 대통령 대행 체제와 또 수사와 관련한 의견 궁금한데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직무를 빨리 정지를 시키고 정무를 정지시켜서 그 권한을 이행받아서 군 통수권이라든지 외교 채굴권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국정에 대해서 마비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법에 근거를 해서 이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사실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지금 언론에 나와 있기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많은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했다는 것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 반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그들의 주장일 뿐인 겁니다. 당시에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회의록이 나왔는데 반대를 안 하고 동조를 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이 만약에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으면 그때 다시 폭로라도 하고 기자회견이라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됐다. 뭐 보수 일간지 사설에도 그 정도의 결기가 없다면 고위직 공무원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일단은 오늘 탄핵이 통과가 되면 그때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볼 문제다. 근데 어려운 문제임은 맞습니다. 예. 저희가 뭐 오후 4시 저희 연합뉴스 TV도 특보로 쭉 이어드리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어떤 또 결론이 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엄 사태 관련 수사 관련 내용 좀 짚어볼 텐데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도자들의 어떤 신병이 이따라 확보가 되는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경찰 1, 2인자가 동시에 구속이 됐고요.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이 된 건데 일단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들었네요. 방금 전에 이제 경찰 1, 2인자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된 상태잖아요. 그러나 직무는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예. 경찰 조직에서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월 3일 계엄 선포 사태의 전말을 밝히는 수사에 있어서 많은 경찰 간부들을 또 조사를 해야 될 텐데 네네. 조지호 경찰청장이든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든 불구속 상태로 있다면은 경찰 간부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힘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에서 중요하게 고려를 했을 거고 예. 부가적으로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계엄 선포 몇 시간 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그랬었죠. 그 종이를 전달받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계엄 관련 그 지시사항들을 받았는데 이것을 본인이 찢어버렸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뭐 계엄 선포 이후에 찢어버렸는지 이전에 찢어버렸는지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 중에 하나로 고려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에 관해서 국회에서 답변할 때도 사실은 본인이 이후에 그 진술을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증거인멸의 염려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 청장이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세 차례 항명을 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 싶었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에게 6가지 정도 뭐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본인이 뭐 항명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예. 그걸 요즘 MZ들 말로 그럴듯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경찰청장으로서 그런 위반 지시를 받았으면은 그 자리에서 항명했다고 하면 그 잘한 겁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나와서 본인이 사퇴를 하고 본인의 직을 걸고 폭로를 했었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또 어쨌든 뭐 누구를 체포하라고 했는데 체포를 하지 않았고 위치 추적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국회 정문을 통제해가지고 국회의원들과 보좌 직원들과 국회 사무처 당직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잖아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예. 한 여자 당직자가 왜 내 직장에 당신들이 뭔데 못 들어가게 하냐 그 외침이 너무나도 절절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외침을 보면서도 막았고 아니 오죽했으면 70이다 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할 일이 없어서 담장을 넘었겠습니까? 경찰이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와서 뭐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을 했다 이런 것은 그럴듯한 핑계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수사가 방해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또 입맞추기 정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위해서는 체포하는 게 맞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계엄 당시 국회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체포가 됐습니다. 당시 총기와 실탄 투입 여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지금 그 검찰이 체포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체포에 앞서서 그 수도방위 사령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자택 등등을 압수수색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지금 거기서 확인이 된 것이 이제 수방사의 출동 경위, 국회 출동 경위, 그리고 구금시설 준비 등에 관한 자료가 확보됐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마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4일 새벽 0시경이죠. 대통령으로부터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 수방사령관은 방첩사령관 또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이 계엄 사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군 장성입니다. 아마 그 출동 경위, 그다음에 정말로 구금시설들을 준비했는지, 그다음에 총기나 실탄의 휴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시가 내려갔던 것인지,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어떤 것들이었고 그 통화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상당히 면밀한 조사를 검찰이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번 수방사령관 수사에서 어떤 점들에 좀 집중하게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던 상황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계엄을 전후로 해가지고 계엄 전에는 어떠한 예비 동작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계엄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어떤 가담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그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 예를 든다면 대통령께서 충남 뭐 계룡대 골프장에서 707 특임단 부사관 2명과 골프를 쳤다는 어떤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왜 707 특임단과 골프를 치게 됐는지 그다음에 또 이 북한 무인기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비상 요건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국지전을 유도했다. 이러한 내용들도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계엄 이후에 만약에 국회의 본회의가 해산이 됐다면 계엄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어떤 로드맵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란죄의 증거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 체포, 설왕설래하고 있는 이 정치인 체포에 관련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그리고 우원식 의장 3명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이 내용이 여사령관의 구속영장에 담겼잖아요. 지시의 내용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겠습니까? 일단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사실 부분에 그렇게 적시를 했다면은 검찰로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앞으로 공소 제기를 할 만한 어떤 근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거기에 확보했다? 적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이 정치인 체포 관련돼서는 지금 어느 한 사람의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런 류의 그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네. 있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상세하게 그 본인의 지금 진술을 밝혔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정치인 체포에 관해서는 지시가 있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 지점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정확하게 밝혀야 될 문제고 나아가서 이것은 이제 그 내란죄의 구성 요건 중에 국헌 문란의 목적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죠.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라도 그 권능을 불능하게 하면은 그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체포 대상으로 적시된 정치인들이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예. 그러면 국회의장 1당 대표, 2당 대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권능을 불능하게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말 규명돼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 대변인 말씀처럼 검찰이 뭐 그냥 올린 건 아닐 테니까 네.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상황에 이르렀다면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나 어떤 증언을 확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증언만 보더라도 신빙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그 체포 명단이라든가 이런 보도를 보면서 한 5번 정도 놀랐습니다. 어떤 처음에는 부분이었습니까? 아니 뭐 우원식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를 체포하려고 할 만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대표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 사이에 여당 대표가 있다. 본인과 20년 지기 어떤 검사로서의 어떤 선후배의 어떤 뜨거웠던 인연이 있는데 이분을 하려고 했다는 것에 충격이었고 두 번째가 권순일 전 대법관.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대법원에서 무죄에 대해서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어떤 조작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 양정철. 이분은 과거에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론이 있었을 때 양정철 이분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분은 왜 여기에 끼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동연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께서 확실히 감정적이고 음모론에 좀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김동연 판사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에 대해서 어떤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것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감정적이고 음모론적인 체포 시도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강 부위원장처럼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놀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뭐 이 발언이 또 더 기름을 부을 만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에 나와서 비상겸 사태 당시 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를 넘어서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뭐 이제 김어준 씨의 주장이었는데 국방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을 밝혔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 김어준 씨의 주장 부분은요. 네. 세 가지 점에서 저는 좀 믿기가 어려워서 어떤 판단을 점이었습니까? 유보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첫째는 일단 내용이 너무 초현실적이고요. 뭐 체포까지는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것조차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사살하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로 믿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주장이 있을 때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뭐 증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보를 했다는 분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고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그래서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판단이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인지를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김어준 씨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는 방송인 지금은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분인가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보기는 그동안의 과거로 봤을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 가지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이 나올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 대변인의 개인적 의견이었고 저희가 다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뭐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 매립하고 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막 계획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까 송 대변인님의 말씀처럼 초현실적인 내용이랄까요? 뭐 이건 뭐 개인 간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사실 평소 같았으면 네. 죄송합니다. 우리 송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영화도 아니고. 그렇지만 불과 8월 달에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 박선원 의원, 김병주 의원이 이 비상검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일부에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이런 말 하는 것은 음모론이다. 민주당은 왜 그렇게 음모론만 제시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상계엄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어준 씨도 나름대로 어떤 제보가 있고 신뢰성 있는 어떤 증거에 의해서 저는 진술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추가 증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이 경제와 외교 조치 사항을 종이 한 장에 담아 지시했다고요.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뒤집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목요일 아침 대국민 담화는 사실 그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 내용과도 상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 토요일에는 본인의 임기를 포함해서 전국 수습 방안 일체를 당에 일임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뒤집고 사실상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끝까지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그 대국민 담화에서 이제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일종의 경고성 조치였다고 강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다 외교나 어떤 경제에 관한 후속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경고성 계엄으로 뭐 하룻밤 사이에 몇 시간 만에 끝날 일이었으면 이런 조치에 관한 지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국에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신뢰성을 또 한 번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국민 앞에 정직해지셔야 되고 그렇지 않을 거면은 사실 어떠한 입장도 이제는 더 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이런 조치가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엊그제 담화문에서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야당이 국회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탄핵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어떤 헌정 질서를 문란케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겠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2시간 만에 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은 본인이 2시간만 계획을 한 게 아니라 국회에서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시켰기 때문인 거지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헌법이나 형법에 또 내란죄에 보면 이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헌법기관을 권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내란죄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2시간 이내면은 괜찮고 2시간이 넘어야지 이게 내란죄가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주차장에서 주차비야 뭐 5분 이내 회차를 하게 되면 주차비 안 받지만 이런 내란죄는 그런 게 아닌데 법률가이시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 이것이 그 경고성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고 했다는 것도 아님이 드러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본인께서 말하는 예산 삭감이라든가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은 국회에서 모두 주어진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정치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게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지적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엄 직전 또 직후에 열렸던 국무회의 이게 좀 날림으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왜 답정너란 거.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직전 회의는 회의록마저 없고 직후 회의에는 윤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2분만 끝이 났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 연합뉴스 TV가 다뤘습니다마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나 그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 반대 의견을 표명했거나 많은 국무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을 말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정말 이것은 그동안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정말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현재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는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추론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고 국무위원들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 이 위헌성과 위법성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말이 좀 바뀐 부분도 그렇고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를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실시하려면 먼저 국방부에다가 지금의 이 상황이 계엄 상황을
선포해도 되는 것이 이제 요건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고 국무위원들도 사실상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일단 본인의 비상계엄에서 그 반대를 하지 않을 분들을 일단 위주로 불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관은 1시간 넘게 이 국무회의를 기다렸다는 것도 있고 어떤 장관은 5분 만에 끝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했던 말이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때 법무부 장관께서는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이런 질의를 하니까 예. 그 회의 자체가 회의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뭐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싶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국무회의의 절차가 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소통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